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세종대학교 정보공학과의 김영갑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사물 인터넷과 보안인데요. 아마 사물 인터넷이라는 용어는 아마 많이들 들어봤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조금 어린 친구들 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하는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뭔가 한번 저하고 한번 그 얘기도 해봤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사실 이 보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또 보안이라는 게 뭔가? 사실 이 주제들이 조금 이렇게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쉬운 주제는 아닌데 한번 재미있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뭐 좀 전에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지만 제가 할 발표의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우선 사물 인터넷이 무엇이고 또 이 사물 인터넷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기술들로 조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그렇다면은 이 사물 인터넷에서 보안이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보안이라는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이 이제 무엇인지도 한번 얘기해 보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에서의 그런 다양한 그런 보안 위협들 또한 공격 사례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실제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인데, 그 연구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그 보안 이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좀 어떻게 하면은 좀 쉽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고 첫 장에 질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은 4개의 그림이 있네요. 그렇죠? 사물 인터넷. 우선 용어를 잠깐 볼까요? 사물 인터넷. 그러면은 영어로 Internet of Things라고 돼 있죠. 그래서 thing이 사실 사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물들이 어떤 인터넷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쉽게 짧게 줄여서 IoT라고 부르게 됩니다. IoT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4개의 그림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면 어떤 게 사물 인터넷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이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3개가 있을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건 우선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게 보게 되면 지금 주차장인데 주차장에 그 주차 요금을 받는 그 기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기가 우선 기본적으로 인터넷 기능이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도 할 수가 있고 실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차를 하게 되면은 주차 요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차 요금을 내는 기계라고 보면 돼요. 그런 기기고. 두 번째 그림은 하우스네요. 그쵸? 타이틀이 주어졌긴 했습니다. 스마트팜. 요즘에 스마트팜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입니다. 그쵸? 팜이 뭐예요? 농장이에요. 그런데 아주 스마트하대요. 지능형 농장.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하우스들이 있고 그 하우스 안에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고 또 거기에 환풍기도 있고 그 다음에 온도계, 습도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CCTV 이런 것도 이렇게 달려져 있네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총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관리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제는 뭐냐면 스마트 홈이네요. 지금 사실 이런 스마트 홈이 많이 구현이 돼서 살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집에서도 그렇고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양한 가전들이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격으로 내가 도어를 열거나 아니면 원격으로 CCTV를 보거나 아니면 원격으로 이러한 전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어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홈.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제목이 뭐예요? 미녀와 야수. 근데 언제 나왔어요? 92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이때. 그때 아주 재밌게 봤던 그 애니메이션이기도 하고요. 그 장면을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스마트, 아니, 미녀와 야수의 그림인데, 뭐가 보여요? 그렇죠. 촛대가 있고, 주전자가 있고, 시계가 있네요. 그렇죠. 벽걸이 시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질문을 드렸죠? 이 네 가지 예제가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IoT라는 건 뭘까요? 어떤 거예요? 다? 정말요? 네. 다. 좋아요. 이 답에 다른, 이견이 있는 분 있으신가요? 아니야. 나는 어떤 건 아닌 것 같아. 있어요? 좋아.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왜 다 이게 IoT라고 생각을 해요? 핵심적인 질문이. 네. 그게 물건 하나하나마다 그거를 완전히 인공지능처럼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관리를 할 수 있고 인터넷 같은 게 돼 있어서 만약에 저기 첫 번째는 주차 요금을 안 냈다 그러면 보안 시설이나 이런 데 연락이 가겠고 또 스마트팜 같은 거는 온도나 뭔가 식물이 잘 관리가 안 되면 농부한테 또 연락이 가겠고 그런 스마트홈 같은 거는 만약에 수도꼭지에 물이 튀어있다거나 뭔가 망가졌을 때 저 집주인한테 쉽고 간편하게 이렇게 문자 같은 걸로 알려줄 수 있고 또 마지막 거는 물건 하나하나마다 자기가 생각이랑 몸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상호 인터넷의 비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 상호 인터넷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학년. 대단한데요? 대단한데요? 설명이 아주 좋았어요.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실제적으로 이러한 각각의 예제들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첫 번째 저 SF 파크, 그쵸? 샌프란시스코의 실제 파크, 주차장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시내 내에서 주차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시스템인데 저거의 용도는 어떻게 쓰냐면 이거예요. 주차장의 공간은 한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는 주차장이 너무나 많이 쓰이고 어느 지역에서는 주차장이 안 쓰이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은 또 그것을 또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론 우리도 지금은 그런 서비스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앱을 통해서 어느 주차장에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정도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용이 많이 되는 주차장, 붐비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요금을 올리고 그럼 어떻게 돼요? 사용자는 여기 비싸니까 반대적으로 사용이 적은 그런 주차장에서는 요금을 내리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각각의 그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사용자는 어때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주차 비용이 조금 적은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결국은 이런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탄력 이런 주차 요금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주차 요금이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물 인터넷의 중요한 예제로서도 사용이 됩니다. 두 번째 예제는 아까 잘 설명을 해줬어요. 스마트팜 어때요? 예전에는 이렇게 하우스에서 예를 들어서 하우스에서 어떤 작물을 재배를 할 때 농부들이 매일 가서 작물의 상태를 살피는 것뿐더러 물도 줘야 되고 그때 매일 줄 수도 있고 하여튼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다 농부가 했다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어서 그렇죠? 그 센서의 그 값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 환경에 따라서 언제 물을 줘야 되고 또 언제 온도를 높여야 되고 언제 온도를 낮춰야 되고 온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면 그 안에
뭐 에어컨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저런 환풍기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고 우선은 내가 원하는 그런 값을 설정해 놓으면 그렇게 동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어때요? 사실 세 번째는 스마트홈은 여러분들이 뭐 지금도 제가 아마 집에서 여러분들 저런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했죠. 지금의 가전들은 다 어떻습니까? TV에서도 많은 선전이 나오는데 어때요? 그냥 냉장고든 세탁기든 가습기든 자기네들이 알아서 동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외부에서 내가 집에 직접 없더라도 뭐 청소기도 마찬가지고 외부에서 원격으로 뭐 청소를 시키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또 진정한 뭐 스마트홈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 IoT라는 게 뭐냐, 진정한 IoT라는 게 뭐냐를 좀 얘기를 할 텐데 지금의 상황은 어때요? 그냥 단순히 이런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이 돼서 어때요? 사람이 직접 제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기술들. 이것을 우리가 인터넷으로 지금 불리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쉽게도요. 저는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저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저 지금 한 장면. 저 장면이 바로 제가 원하는 앞으로 우리의 미래 사회에 실현이 될 IoT입니다. 좋아요. 왜 그런지 한번 정의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IoT라는 용어가 그러면 언제부터 쓰여져 있냐? 보시는 것처럼 MIT 공과대학의 케빈 에스턴이라는 연구소장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향후 RFID와 기타 센서를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사물에 탑재를 한 사물 인터넷이 구축될 것이다. 네, 이런 언급을 하면서 사물 인터넷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물 인터넷은 결국은 그 뒤에 보시는 것처럼 물론 이제 국제 표준화 기관인 ITU에서 조금 보다 자세히 이슈화를 하고 표준화 이슈를 만들었고요. 이러한 초기의 IoT 개념이 사실은 이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좀 용어가 힘들죠. 센서예요. 지금 센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센서 네트워크의 개념에서 뒤로 사물과 사물을 연결시키는 사물 지능 통신, 간단히 줄여서 우리가 M2M 또는 머신 투 머신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게 됩니다. 사물 간 서로 연결이 되는 그러한 기술로 발전하고, 다음으로는 뭐냐? 모든 것이 연결되는 만물 인터넷,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또는 뭐 IOE, 뭐 짧게 줄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 연구자들은 이런 새로운 용어들을 굉장히 계속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IOE 만물 인터넷이라고 하긴 하지만 저거는 그냥 사물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사물 인터넷. 하여튼 기존의 센서 네트워크에서의 개념에서 M2M, 머신들끼리의 서로 통신을 하는 그런 기술에서 그다음 머신이 아니라 만물이라는 것은 사물, 사람, 머신 모든 것들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물들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게 다 사물입니다. 탁자, 뭐 예를 들어서 빔 프로젝트, 제가 들고 있는 이런 하나하나들이 모두 다 사물인데 이런 것들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 통신을 하고, 사실 통신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끔 연결이 되게끔, 인터넷에 연결이 되게끔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물 인터넷의 가장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이 저희 국내에서는 조금 이런 3단계로 조금 새롭게 정의를 좀 지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1단계 연결형, 2단계 지능형, 3단계 자율형. 보니까 연결형. 제가 앞서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모든 사물이 이제 인터넷에 연결을 해서
주변 환경을 센싱을 하고 그 다음에 센싱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뭐가 나와요? 거기서 데이터가 수집이 되게 돼요. 데이터. 센서라는 것은 어떤 뭐 환경 정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센싱하기 위한 그런 도구잖아요. 그렇죠? 그런 센싱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수집된 데이터를 뭐 모니터링 조금 더 나가서 분석하는 그런 단계까지를 우리가 연결형이라고 합니다. 연결형. 그래서 뭐 주요 기술이 바로 저런 거예요. 센싱, 수집, 관리 이런 것들.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있는 그다음에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 다 대부분 저 1단계의 연결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렇죠? 보니까 2단계는 뭘까요? 지능형인데요. 지능형. 지능형이라고 보니까 어때요? 여기 지능. artificial, 그렇죠? 그렇죠. artificial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렇죠? 결국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의 그런 기술이 함께 접목이 돼서 우리가 지능형 또 IoT라고 또 부르게 되는데요. 앞서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축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런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상황을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 환경을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서비스, 여기서 이제 의사결정인데 어떤 것을 동작하게끔 하는 그러한 기술까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능형 뭐 IoT라고 부르게 됩니다. AIoT 이렇게 우리가 줄여서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면은 결국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때는 저 3단계입니다. 3단계요. 3단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율형이네요. 자율형. 자율형이라는 건 뭐냐? 결국은 사물이 지능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상호 소통해서 또 협력을 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최소 개인만으로 수행하게끔 하도록 하는 거. 지금은 모든 서비스들 자체가 사실은 인간이 너무 많이 개입이 돼요. 결국은 이거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바라는 그 IoT, 사물 인터넷의 목표가 아닙니다. 인간의 개입이 최소만으로 그 상황을 판단해서 그 필요로 하는 그 환경의 서비스, 그게 이제 인간이 되겠죠, 대부분은. 인간에게 그런 서비스를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현해야 되는 사물 인터넷이다. 제가 앞서서 현재까지는 굉장히 답답하다고 그랬어요. 왜냐? 앞서 사물 인터넷 용어가 나온 지 99년입니다. 한 지금 25년 지났어요. 25년. 그리고 제가 앞서서 본 제 예제들이 한 2015년, 16년. 그때 이 IoT에 대한 어떤 뭐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연구 사업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그럼 2015년에서 거의 벌써 7, 8년이 지금 지났거든요. 7, 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1단계, 2단계에서 조금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고 또 활용을 하고는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좀 멀었다. 왜 뭔지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니까. 결국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최종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IoT, 자율형 IoT라는 것은 이러한 형태로 이제 구성이 돼야 되는데 기존의 연결형의 그러한 IoT보다 그냥 단순히 things들, 사물들을 실세계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을 하고 하는 이런 것을 떠나서 이 자율형 IoT 같은 경우에는 이 thing 자체가 어떤 자율적으로 인간의 어떤 개입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로 진화하는 것,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은 이 미녀와 야수다. 미녀와 야수에서 얘기하는 그 환경으로 가야 된다. 앞서서 되게 설명을 잘했던 게 이 미녀와 야수에서 이 세 개의 등장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등장인물들의 역할은 어때요? 말을 하고 역할. 스스로 움직여요. 스스로 움직이는데 결국은 뭘 하려고 해요? 야수를 도와주기 하는 거예요. 야수가 어떠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옆에서 많이 도와줍니다. 그렇죠? 야수가. 그렇죠? 서로 개입 없어요. 서로들 얘기를 해요. 필요하면은 막 통신을 해요. 그렇죠? 결국 이거예요. 제가 만약 아까 지금 우리가 스마트 홈 얘기를 했을 때도 이런 건데 지금까지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까요? 스마트 홈이? 스마트폰이 저렇게 물건 하나하나마다 다른 인공지능처럼 살아있어요. 맞아요. 그럼 만약 시나리오,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만약 제가, 저도 지금 많은 디바이스들을 차고 있잖아요. 그렇죠? 센서들을 차고 있어요. 뭐 시계도 있고 핸드폰도 가지고 다녀요. 그럼 제 위치를 사실은 다 알잖아요. 집에. 그러면 제가 집에 가까워질 때 어떻게 했어요?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언제 내가 온다 얘기를 안 해도, 만약 저의 위치를 파악을 한다면, 만약 집안이 더우면은 자동적으로 에어컨을 틀거나 아니면 창문을 자동적으로 개폐를 할 수도 있어요. 또 습하다 하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만약 차가 있다면 저 주전자는 알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막 끓여. 그리고 물을 끓여 놓을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저 시계가 아마 얘네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지금 보통 우리 주인은, 제가 갑인데, 닉네임이 갑인. 갑이는 아마 지금 정도 조금 있으면 올 거야. 그러니까 준비해. 막 그러면서 다른 디바이스들한테 막 얘기를 해줄 거예요. 제가 온다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결국은 이런 환경이 곧 만들어질 거다라고 저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저희가 30분 지났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좀 너무 시간이 좀 오래 지났네요. 다시 정의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정의. 인터넷으로 연결이 된 모든 사물이 사람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지시 없이 내장된 센서 또는 소프트웨어, 통신 기능 등으로 네트워킹, 정보 처리, 센싱을 하는 사물 공간 연결망을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그런 예제들입니다. 이때 어떠한 결국 가장 적합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럼 수집된 데이터를 어디다 놓냐? 우리가 기기에다 놓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것들을 클라우드로 사실 여러분들 클라우드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보통 클라우드의 그 저장 공간에 저장을 하게 되겠고 저장된 그런 공간들 굉장히 큰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게 돼요. 그렇죠? Artificial Intelligence. 우리가 AI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유무선의 그런 다양한 그런 네트워크들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실제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하는 데는 다양한 그런 다른 기술들도 함께 사실 접목이 돼서 동작이 된다라는 거. 결국은 앞서 제가 한 얘기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사물 인터넷이 구현이 된다는 것은 다양한 이런 기술 요소들이 필요한데 보시는 것처럼 센싱 기술, 그렇죠? 어때요? 다양한 센서를 이용해서 주위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는 이런 센싱 기술들이 필요하고 그럼 센서들이 필요하겠죠. 다양한 센서들. 그 다음에 사물들이 어떻게 해요? 우선 인터넷에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야겠죠. 그럼 다양한 그런 유무선 그런 네트워크가 또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흔히 쓰는 와이파이 그건 기본이겠죠. 이런 거 외에도 4G, 5G 이 이외에도 이 IoT 환경에 적합한 그러한 네트워크들이 존재합니다. 뒤에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외에도 네트워크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사용자한테 어떤 필요로 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텐데 사용자가 보기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그렇죠? 또 서비스를 이해하기 쉽게 쓰게 하는 그런 기술들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그런 기술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바로 보안 기술입니다. 왜? 지금 사실은 네트워크에 연결이 된 디바이스들 굉장히 많은데 지금으로도 사실은 어때요? 보안 사고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근데 어때요? 향후 모든 사물들이 다 인터넷에 연결이 된다? 그러면 공격자들은 모든 대상이 다 사실은 공격의 대상이 되고 사실 너무 쉽게 공격을 할 수가 있고, 근데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기술들이 결국은 이 사람의 어떠한 그 생명과 연관이 된 그런 서비스들, 기술 서비스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결국 사람의 어떤 끼치는 그런 영향도 되게 크다. 그래서 물론 이 뒤에 제가 다시 하나의 그 자료를 준비했는데 그걸 보면서 보안이 이만큼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양한 센서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역시 네트워크도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은 흔히 이제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많이 알 텐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IoT 환경에서 조금 쓸 수 있는 지그비 또는 직비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도 뭐 로라라든지 뭐 NB-IoT 같은 이러한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존재를 하고, 또 각각의 그런 네트워크의 종류들마다 그 특성들이 좀 틀립니다.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쓰지만은 전력도 많이 들어가고 사실 반경,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반경이 되게 작아요. 근데 다른 거 한번 보세요. 로라 같은 경우에는 통신 범위가 11km래요. 그리고 어때요? 여기 NB-IoT 같은 경우는 15km. 그 다음에 사용이 되는 전력 자체만이라도 어때요? 소비 전력 자체도 뭐 10년 이상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환경에다가 어떠한 서비스, IoT 서비스를 만들 거냐, 시스템을 만들 거냐에 따라서 선택되어지는 그런 프로토콜, 네트워크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가 사실은 이 플랫폼 분야인데요. 플랫폼이 왜 중요하냐면은 플랫폼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런 센서들을 사실을 등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연결을 시키거나 할 때 필요한 게 이제 이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디바이스들, 서비스 디바이스들을 등록을 시키고 관리를 하는 기능. 그러면 그 등록을 할 때 이 등록된 디바이스가 어떠한 기능을 수행을 해. 그러니까 서비스거든요. 결국은 사용자는 서비스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리소스 디스커버리라고 하는데, 사용자는 사실은 내가 쓰고자 하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누가 제공하는지 몰라요. 다 사실은 이 IoT 플랫폼에서 그런 것들을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문제는 왜 우리가 이 3단계로 가기 힘든지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니까 어때요? IoT 어널리틱스의 보고서에 의하면은 IoT 플랫폼의 개수가 2019년만 해도 620개, 21년 조금 줄었지만은 613개. 플랫폼의 종류가 너무 많네요. 근데 우리가 결국은 하려고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물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서로 통신을 해야 되는데, 플랫폼들이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플랫폼 개발자들은 자기 플랫폼에 접속이 된 이 디바이스들끼리만 통신이 가능하게끔 하지, 다른 디바이스들에 연결이 된 건 서로 연결을 안 시켜줘요.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게 다 연결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서로 서비스를 서로 연동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가장 큰 장애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많이 보는 IoT 플랫폼, 뭐 아마존 웹 서비스, AWS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IBM 왓슨 IoT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또 그런 플랫폼들이 있고, 구글 클라우드 IoT라는 것도 있고, 또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또 클라우드 또 서버 시스템들이 있긴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IoT 플랫폼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 이외에도 이런 건 상용인데, 이외에도 표준용의 그런 플랫폼들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뭐 1M2M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IoT 버티, 뭐 올리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힘들죠. 아무튼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플랫폼이 너무나 다양하고 이 각각의 플랫폼 제조사들의 독자적인 개발로 인해서 결국은 이 상호 운영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의 그런 지능형, 자율형 모든 사물이 서로 연결이 돼서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활용은 뭐 앞서서 얘기했지만 뭐 스마트홈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 시티 환경에서 모든 그런 기술들이 서로 융합이 돼서 아마 동작이 되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러한 예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예, 스마트 시티에서 그림을 우선 잘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러 가지 기기들이 있습니다. 드론이 있고 CCTV가 여러 개가 있어요. 드론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밑에 경찰이 있어요. 그런데 각각의 드론이라든지 CCTV 옆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어떤 거는 1M2M, 어떤 거는 AWS IoT, 요거는 Fire예요. 뭐 이게 지금 플랫폼 이름이에요. 그럼 그 플랫폼에서 이런 기기들이 동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경찰이 실제적으로 리소스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딱 봤을 때 Searching Abnormal Person에서 수상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거 찾아주는 검색 서비스를 만약 사용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만약 드론한테 요청을 했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드론이 이렇게 디텍션 하는 거는 또 다른 기술입니다. 우리가 이건 AI 기술들을 통해서 이렇게 디텍트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디텍트를 하게 되면서 디텍트를 했으면 이 수상한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가만히 있지는 않죠. 계속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런 기기들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이상한 사람이 어때요? 이렇게 가게 되면은 사실은 더 이상 촬영이라든지 이런 걸 추적을 하지 못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할 수 있느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어때요? 드론이 만약 이 범위를 지났으면 가장 가까이 있는 이 CCTV한테 얘를 찾았는데 얘를 계속 추적해 할 수가 있고, 그렇죠? 얘가 또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요 CCTV가 촬영을 해서 가게 되고, 각각 이렇게 옆에 있는 사무들끼리 CCTV한테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 사람의 동선을, 이 수상한 사람의 동선을 계속 추적할 수가 있게끔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지금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요청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기능은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결국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뭐 모든 이러한 디바이스들, 여기서 있는 여러 가지 CCTV에서 어떤 드론에서 촬영한 그런 것들이 경찰이 바로 그냥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여기까지 하는데 사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네요. 그렇죠? 보안이라는 얘기를 더 해주고 싶었는데, 예. 이거 조금만 더 길게 해도 되나요? 예. 우선 보안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사실 이게 또 보안도 용어가 되게 힘든데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고 또 보안이 뭐예요? 정의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라고 하면 사람마다 얘기하는 게 다 틀려요. 근데 틀리면 안 되는 게 보안의 목적이라든지 보안의 정의는 명확합니다. 그럼 어떤 게 보안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면 결국 보안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보안의 어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안이라는 건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라는 것을 제공을 할 거야. 그런데 사실은 이 기밀성, 가용성, 무결성이라는 것은 이러한 다양한 보안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에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참 이게 좀 시간도 그렇고 용어가 어렵다 보니까 우선 제가 쉬운 예제를 준비를 했긴 했는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잘 봐요. 잘 보면 어떤 공격에 해당이 되냐면 밥과 앨리스 사이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데 중간에 이 공격자가 주고받는 메시지를 이렇게 훔쳐보는 거. 훔쳐보는 이런 공격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메시지 갈취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려면 어떻게 돼요? 주고받는 메시지를 이렇게 가져가더라도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모르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암호를 합니다. 암호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암호화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앞서 얘기한 confidentiality, 기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 사이에 주고받는 메시지는 둘 사이에만 이해하는 거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도 그것을 갈취하더라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게끔 하는 거. 그게 바로 기밀성이에요. 기밀성. 즉 메시지 갈취에 대한 공격을 위해서 우리가 기밀성이라는 것을 제공을 해줘야 되고 이건 어떤 거예요? 밥이 앨리스한테 메시지를 보내는데 보통 저는 이런 예를 듭니다. 둘 사이가 연인 사이예요. 사랑하는 사이예요. 밥이 근데 저희 다트라는 사람은 둘 사이를 시기하는 어떻게 보면 앨리스를 짝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봅시다. 밥이 앨리스한테 I love you라고 보냈는데 반대로 시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가로채서 I hate you라고 보내요. 헤어져. 또는 뭐 보내는 거야. 그렇죠? 그럴 수가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메시지 수정 공격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거는 뭐냐면 앞서서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 중요한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무결성이 있었죠. 둘 사이에 주고받는 메시지는 중간에 변경이 돼서는 안 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 수정 공격에 대한 어떤 기술이 바로 무결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분의장 공격. 요번에는 다트가 밥인 척 I hate you라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헤어져. 그냥. 그렇죠? 이럴 수도 있겠죠? 밥은 사실 보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밥처럼 행동하는 거, 신분을 위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영어로 하면 마스크레이션 어택이라고도 불러요. 마스카라 뭐예요? 어머님들 많이 쓰잖아요. 마스카라의 의미가 사실은 위장하다, 변장하다의 뜻입니다. 위장입니다. 위장. 이것을 막기 위한 것이 바로 이제 non-repudiation이라고 해요. 그냥 위장을 방지하는 거. 부인 방지 기술이라고 합니다. 앞서서는 목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5대 요소를 할 때는 부인 방지 기술이 하나가 들어가요. 부인 방지하는 거. 그 다음에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는 것은 이 다트라는 애가 어떤 사실 여기 앨리스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앨리스한테 무작위적인 막 메시지를 보내서 사실은 밥이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한참 뒤에 받거나 아니면은 뭐 정말로 너무 많이 보내서 못 받게끔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합니다. 결국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는 것은 앞서 얘기한 availability, 가용성에 대한 공격이라고 불러요. 결국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제가 정보보호 정의를 물어봤어요. 보안이 뭐야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지금 보안이라는 게 뭐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공격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때요? 다양한 앞서 본 그런 보안 공격으로부터 정보의 수집이라든지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등의 정보에 대한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수단 또는 그런 모든 행위들 자체를 우리가 정보 보호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창과 방패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죠. 창은 공격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우리는 정보 보호는 방패에 해당이 돼요. 근데 참 아쉽게도 아직까지 많이 이제 어린 친구들은 특히 이제 뭐 고등학교 친구든 중학교 있는 친구들은 아직까지 뭐에 관심이 많냐면 창에 관심이 많아요. 참 되게 이게 아쉽습니다. 대학교에 와서도 사실은 아직도 창이에요. 왜냐하면 이 방패 기술을 잘 몰라요. 사실 너무 힘들고 정보 보호가 사실 좀 힘든 분야입니다. 모든 것들 좀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하여튼 뭐 물론 취약점 이런 점검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우리가 중요한 시스템을 우선 취약점을 발견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것들이 공격의 또 형태로서 또 쓰일 수 있거든요. 좀 그런 거라든지. 그런데 하여튼 결국 우리는 최종적으로는 이 방패, 정보보 하는 사람들은 이 방패에 좀 신경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예, 다양한 기술들인데 이런 것들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결국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IoT는 결국은 모든 사물들이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물들이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결국은 위험한 것은 뭐였어요? 생명에도 그런 영향을 끼치더라.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로 조금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우선 몇 가지 그런 뭐 언론에 보도가 된 그런 사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월패드 해킹한 사건. 뭐 이 자료는 2021년도 10월 사건이지만 사실 얼마 전에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언론에. 뭐 이거 IoT 해킹 사고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아주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IoT 그런 해킹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얘도 물론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고 아파트의 모든 이런 월패드에 대한 어떤 뭐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식도 어떻게 보면 저희 의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리도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저런 디지털 도어락도 이제 저희가 보통 IoT 하나의 디바이스로 얘기를 하긴 합니다. 원격으로도 관리를 하고 또한 요즘에는 워낙 기능이 좋아서 뭐 다양한 그런 뭐 RFID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구들로서 문을 열 수 있게끔 할 수가 있거든요. 등록을 시켜요. 여기서 얘기한 뭐 스마트워치라도 등록을 시켜서 그 시계로 문을 여는 건데 등록되지 않은 그런 갤럭시 워치로 집을 여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 헤어, 이 고데기, 스트레이트 트너, 고데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고데기가 왜 위험하냐면 원격으로 이런 온도 조절이 가능한 거. 그러다 보면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게끔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보고가 됐었고요. 언론에 보도가 됐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테슬라 관련해서는 뭐 오래 전부터 이거는 뭐 해킹 이러한 사건들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보도들이 있었고 보는 것처럼 뭐 최근이죠. 2022년도인데 이 데이비드 컬럼보라는 사람이 이 보안 시스템의 어떤 비활성화가 가능하고 열쇠 없이 문과 창을 개방을 하고 뭐 운전자 유무를 확인하고 뭐 음향 시스템하고 뭐 헤드라이터 조작도 가능했다. 이런 것들이 한번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저희 시간상 제가 요걸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사물 인터넷이 꼭 긍정적인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극복해야 할 단계도 있는데요. 바로 보안 문제입니다. 이어서 설가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구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21세기. 군사 방위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네트워크 스카이넷이 어느 순간 인간처럼 자각 능력을 갖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인류가 네트워크를 팽팽하게 하자 스카이넷은 인류 발사를 위한 탈착용 기계를 만들어 반란을 일으킵니다. 영화 속 한 장면이지만 모든 사물이 연결된 세상의 부작용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약성 코드가 침투한 것과 ST 공격의 타겟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기존의 기업이나 아니면 중요한 공공기관이 타깃이 됐던 거에 비해서 모든 사람이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을 수 있고요.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영화가 네트워크를 장악한 인공지능을 그렸다면 현실은 속도가 바로 사물 인터넷에 걸릴 뿐입니다. 사람이 직접 조정하지 않아도 주행이 가능한 스마트카. 그런데 운전자의 위기와 상관없이 차가 출발하고 핸들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브레이크를 밟아도 멈추지 않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니 결국 근처에 쓰레기통을 들이받습니다.
해커가 스마트카를 통해 마운드를 시작한 겁니다. 원격으로가 도입되면 해킹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한 IT 선진국들은 사무인터넷에 대한 강력한 보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의료 분야에 대한 보안 시스템을 마련해 의무화하고 있고, 중국도 사무인터넷 관련 핵심 보안 기술을 개발하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사무인터넷 관련 보안 기술은 걸음마당입니다. 기술 개발에만 치중한 결과입니다. 사무인터넷 근데 지금 이러한 상황이 지금도 똑같아요. 기기 자체적으로 지금 참고로 지금 이 영상 자료는 지금 2015년도에 나온 건데요. 그렇죠? 다른 보안사람이 사용해서 그 보안이 이루어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기업들의 정보보호 의식도 낮은 수준입니다. 실제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보보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무인터넷 신규 서비스 보안을 투자한 기업이 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다수가 사이버 보안의 정보기술 예산의 5%도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인류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세대를 열어줄 사무인터넷 시대. 하지만 편리함의 이면에는 해킹으로 인한 사고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기술의 증보만큼 강력한 보안 대책이 시급합니다. YTN 사이언스 설다입니다. 예, 이게 지금 2015년도 제가 앞서서 계속 조금 좀 답답했던 게 2015년도에 나왔던 언론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도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 보안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인식 자체도 아직까지는 부족할 뿐더러 어떤 그거에 대한 투자라든지 기술 개발이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익 창출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비스 개발하는 건 우선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이 네트워크 사회, 이 사물 인터넷 사회로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런 기술들보다는 이런 안전, 이 보안이라는 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안전하고 조금 편안한 생활을 안전하면서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좀 얘기해 보고 싶고요. 사실은 앞서서 그 상호 운영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서비스 상호 운영성. 완전한 자율형 IoT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멀었는데 왜 더 멀었냐면은 거기서 보안이라는 건 더 큰 걸림돌이 됩니다. 사실 연결하는 것조차도 힘든데 연결을 하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사실은. 서로들 정말 내가 요청하는 사람이 정말 이 서비스를 요청할 만한 어떤 권한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서비스든 기기든 사람이든. 그런데 각각의 플랫폼들은 서로 다른 다 보안 정책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이제 뭐 코드상으로 보여줬지만 이 액세스 컨트롤 이 접근 제어인데 접근 제어 그런 정책들도 다 다를 뿐더러 표현하는 방법도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하더라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보안이 제공이 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참 문제다. 그리고 우리가 뭐 이런 토큰이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인증을 하건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사용할 때 정말 적절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토큰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토큰의 형태도 다 틀려요. 그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러한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길까지의 그런 아직까지 이런 방해 요소가 조금 많고 아주 힘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좀 그렇지만 이제 저도 이러한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 저희 연구실에서 만들어낸 그런 기술들, 뭐 특허든 이런 것들은 거의 유일합니다. 되게 저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국내든 저는 국외에서도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감히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진정한 그런 IoT 환경이 실현이 될 수 있게끔 열심히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하여튼 보다 솔직히 좀 쉬운 내용들 또는 정보 보호에 대해서 좀 전달해 드리고 싶었지만 좀 시간상 제가 좀 많이 할애를 못했고요.
하여튼 정보보호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한번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